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란 전반부와 후반부의 핀테크의 미래에 대한 얘기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거고요. 본 강의에는 이번 이 시간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은행이란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고 어떤 유명한 핀테크 기업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강의를 제가 앞부분에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핀테크와 테크핀이라는 순서만 바꾼 것 같은 이 용어를 가지고 중요한 핀테크 분야 또는 산업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 디지털 전환의 기초적인 기술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따로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 중에서 첫 번째 했던 카파, BAT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른 강의에서 이미 했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온 현실의 경쟁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쟁을 하려거든 직접 체험해보라 라는 체험에 대한 방법, 제가 경험해봤던 것, 그리고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제안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경쟁을 하려거든 직접 체험하라.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챗GPT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요. 물 건너면 남의 얘기인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했다 보니까 의외로 이 사고의 어떤 영역이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한 걸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챗GP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챗GPT라는 게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이제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면 공과 쪽에, 특히 컴퓨터 공학 쪽에서 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도 공대에서 프로그램을 좀 배웠는데 이런 게 없었죠. 그 당시에 AI를 해도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딥러닝도 없고. 근데 요즘 챗GPT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실제로 챗GPT는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일반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저도 100% 다 알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우 기쁩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영상에 사운드가 제대로 잘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는 제가 직접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몇 가지 AI 툴과, 그리고 실제로 챗GPT한테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만들어 준 대로 AI 프로그램들을 써서 목소리, 애니메이션까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예전에 실제로 제가 영상 쪽에 일을 좀 했었는데 이 정도의 제작을 하려면,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려면 돈도 돈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런 퀄리티가 사실 뽑혀 나오기도 힘들었던 시대가 불과 한 10몇 년 전일 것 같아요. 10년? 10년 전에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어떻게 챗GPT로 이런 걸 만드는지는, 그 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저는 오늘 챗GPT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점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오픈AI는 처음에는
영리 사업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초기 멤버로 참여했던 기업이자 단체인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챗GPT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챗GPT는 GPT라는 용어가 채팅이라는 용어가 붙어있는 GPT인데, 사실은 챗은 공식적인 서비스 때문에 붙은 명칭이고요. 실제로 GPT입니다. GPT. 이 GPT라는 거는 제너러티브가 이제 생성형이라는 뜻이고, 프리트레인드라는 말은 이미 사전에 훈련됐다는 거죠. 그 다음 트랜스포머라는 건 AI 그 엔진 방식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건데, 그 트랜스포머 중에서 생성형, 선학습돼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오픈 AI가 GPT를 GPT 1.0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교롭게 수년 전에 GPT-3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강의니까 챗GPT는 GPT의 버전의 3.5 정도로 다들 얘기를 하죠. 그거를 채팅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에게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왜? 만들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AI 엔진이 이 정도로 언어에 대한 그 소통을 하기 힘들었던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4.0까지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료화돼 있죠. 그거는. 근데 4.0은 더더욱 훌륭하지만 3.5인 챗GPT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 컴퓨터가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진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그 움직임이냐, 제가 잠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 안에서 또는 비즈니스 또는 트렌드에서 굉장한 혁신을, 레볼루션을, 혁명을 경험한 적이 꽤 있는데, 저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런 개념보다도 제가 인식했던 혁명적인 거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애플과 IBM으로 시작된 PC의 혁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기 수염난 아저씨가 스티브 잡스죠. 살아있을 때, 젊을 때 스티브 잡스를 형성한 건데, PC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PC가 나오고 나서 즉시로 이 혁명을 체험하거나 체감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혁명은 뭐냐면, 또 똑같은 사람이 연세가 좀 들고 나이 들고 나왔지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손바닥 안에 들어간 저 조그만 컴퓨터, 저것도 컴퓨터죠. 일종의 컴퓨터 기반의 컴퓨터 같은 저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면서 스마트폰, 모바일의 진짜 세계가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두 가지의 디바이스의 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디바이스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디바이스입니다. 특히 PC 시장이 그랬어요. PC 시장이 80년대는 전혀 개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는지 PC 시장이 열리자마자 컴퓨터를 배웠던 세대였는데, 제 친구 녀석들은 아무도 못 배울 때 저는 컴퓨터 학원 다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희 부모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그렇게 내 생활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컴퓨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왜냐? 우리가 드디어 인터넷이라는 걸 쓰게 된 겁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 두 디바이스는 아무짝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진짜 필요한 디바이스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 인터넷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왔냐? 인터넷 시대에 최고의 공룡기업 두 가지를, 글로벌 공룡기업과 한국의 공룡기업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구글과 네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과 네이버는 뭐 하는 데죠? 바로 검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검색 기반의 이 서비스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스며들었는가? 자, 제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미래 금융산업의 변화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똑같은 제목을 구글과 네이버에다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각자 알아서 그 텍스트 기반의 검색 결과를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걸까 저걸까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보고서 검색 결과 중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지런하면 모든 검색 결과를 다 열어보고서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소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챗GPT한테 똑같은 말로 넣었더니 챗GPT는 검색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뭐냐? 아예 결론을 자기가 내줘 버려요.
그냥 말을 해줘 버려요. 그냥 하나의 결과물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나보고 선택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결과물을 아예 만들어서 뿌려줍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영상에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GPT한테 저거는 저 영상 어떤 거냐면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의 시작 전에 인사말을 하는 걸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그 핀테크 분야에 강의를 할 테니까 인사말을 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해줘 이랬더니 걔가 그냥 대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하나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결국에는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에서는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하고 검색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서 그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내가 넣은 키보드의 사용의 목적의 의도를, 사람의 의도를 인텐드라 그러죠. 이게 AI 프로젝트 할 때 잘 쓰는 용어인데, 인텐드라는 의도를 내가 그 검색 엔진에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미래금융산업의 변화 요인이라고 쳤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용도로 쓸지를 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AI는, 챗GPT는 나의 의도를 걔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 엔진의, 이 챗GPT의 대단한 점이죠.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챗을, 원래 빙은 있었죠. 빙챗이라는 개념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챗GPT하고 또 협력하는 거긴 한데, 그 다음에 구글은 바드, 그 다음에 메타에서는 라마라고 뭐 동물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구글부터 메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럼 국내는 어떠냐? 국내도 대기업들이 확 났습니다. 네이버며 뭐 KT, SK 다 합니다. 갑자기 AI가 핫해졌죠. 원래도 옛날에도 핫하긴 했는데 이제는 뭐 다들 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대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챗GPT를 제가 뭐 어디 분석해 가지고 여기 엔진의 어떤 특성을 제가 프로그래밍해서 뭐 어디 뭘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챗GPT를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밑에 있는 하단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여기다가 질문을 넣는 겁니다. 질문 또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GPT는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대화를 하면서 결과를 찾아내죠. 근데 이게 모두 다 텍스트 기반의 타이핑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넣을 수 있는 이 토크 투 챗GPT라는 이 패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설치하면, 저처럼 이게 제 PC에서 있는 화면을 딴 건데 이런 아이콘이 안 생기거든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GPT하고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야 되죠. 요즘에 노트북에도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챗GPT 특히 3.5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유연하긴 안 되지만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 속도나 뭐 어떤 내용이나 엄청나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T는 영어 기반이 제일 크죠. 왜냐면 미국 회사니까, 이거 만든 데가 GPT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 솔루션의 목적하고 원래 부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 또는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교육을 아예 직접 시키는 그런 컨텐츠나 그런 도서, 책이나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GPT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AI 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유튜브만 해도 뭐 챗GPT로 뭘 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예 또 다른 엔진들, 또 다른 솔루션들을 써서 업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SNS 활동에 훨씬 더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이런 것들이 공짜로, 무료로 엄청나게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바일 내지는 PC 하나씩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선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저 포항공대 박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제 지인이세요. 이분이 제가 이분을 굳이 제 강의에서 소개시키는 건 장민 대표님이자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한 사람의 특정인을 제가 강의에 끌어들이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왜 이분을 굳이 제가 성함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냐면,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란 저 책이 우리나라에서 챗GPT 책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 하나를 제일 처음 낸 그 책으로 이걸 낸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뭐 충실하니까 저도 물론 사서, 이분 지인이니까 또 이렇게 제가 잘 샀습니다 하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 겨우 알려질 동 말동,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법 이슈가 될 때 이미 이분은 책을 써가지고 국내에서 뭐 이분이 개인적으로 수익도 얻었었고, 이걸로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 서울대나 포항공대나 이런 다니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챗GPT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뭐 어딘가에 있는 멀리 있는 보물섬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당장에 서점 가서 또는 도서관 가셔가지고, 돈 안 줘도 되니까 도서관 가시면 그냥 책 빌려서 몇 권 읽어보시고 챗GPT가 뭔지도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하는 챗GPT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한테 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해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보물지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챗GPT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필요성 내지는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법을 제가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경우가 또 새로운 게 있냐면, 자, 물 건너면 남의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자, overseas라고 이제 말들을 하죠. 영어로는 바다 건너, 저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overseas니까, 그죠? 해외. 우리는 사실은 안 그런 분들, 요새는 학생들도 안 그런 친구들이 제가 한 뭐 몇 명 중에 몇 프로 정도는 있더라고요. 한 1-20% 정도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특히 지방대이기도 한 인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10명 중에 1명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진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다 건너의 정보에 대해서 내가 항상 수동적이거나 보수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시대에는. 근데 그렇다면 그럼 맨날 뭐 돈 들여서 맨날 해외 여행 가란 말인가?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있는 정보가 우리나라에서 그럼 받아볼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은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의 정보들을 본인의 책상 또는 PC에서도 또는 핸드폰에서도 다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생활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출생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타바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영국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자기 고향에 있었던 에스토니아에서 자기가 취직해서 여기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월급은 에스토니아에서 나오죠. 그래서 월급을 에스토니아에서 받아서 자기가 영국에 살아야 되니까 돈을 환전을 해서, 영국은 참고로 유로를 안 쓰거든요. 환전을 해서 파운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을 거쳐서 제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송금 환전을 하면서 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금 깎이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있었냐면,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런던에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런던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런던에서 월급을 받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에스토니아에다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주택 구입비로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사람은 런던에서 돈을 받아서 에스토니아로 돈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을 거치고 국가를 넘어가면서 또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국에서 받은 돈을 크리스토가 타바색에 자기 월급에서 타바색에 일정 부분을 줘요. 일정 부분 생활비를 주면,
에스토니아에 있는 타바시 받은 월급은 크리스토가 내야 되는 집 주택 구입비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수료도 안 물고 서로 이익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괜찮겠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또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가 확장하면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돈을 내가 해외로 보내거나 송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보내고 보낸 것처럼 됐잖아요. 이걸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환치기 내지는 불법 환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조금 제도가 좀 달랐는지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이 환치기 방법을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트랜스퍼와이즈가 여러분들 제 이 핀테크 관련된 이 강의의 첫 시간에 보면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계시는 이분이 타바시란 분이고 왼쪽이 크리스토인데 이분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분인데 이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가 그냥 예사로운 그냥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트랜스퍼와이즈에서 트랜스퍼를 빼고 와이즈로 바꿨습니다. 그 약간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 트랜스퍼를 왜 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트랜스퍼 와이즈 하면 와이즈는 둘째치고 트랜스퍼라고 하면 왠지 환전하고 송금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와이즈만 가지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핀테크를 더 크게 하겠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한다는 말을 실행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 회사가 점점 커지더니 2021년도에 7월이네요. 기업가치 110억 달러 단위가 1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어찌 되죠? 12조쯤 되나? 13조, 13조가 넘죠. 그 정도 되는 기업 가치로 결국엔 상장까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얻었는데 이 회사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와이즈 앱을 검색하시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쿠키가 떠 있습니다. 모르셨죠? 몰랐던 분이 아마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전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한국에도 이미 진출해 있다는 것을.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 금감이나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도 좀 많았던 서비스인데 어쨌든 이게 이만큼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트랜스퍼와이즈 또는 와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저 바다도 한참 멀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이 회사의 사례를 보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규제로 인해서 안 되는 게 그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됐단 말이죠. 기업가치 12조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우리가 한국 사이즈에 딱 묶여 있으면 불가능한 건데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인 중에도 스타트업 한 사람 중에 심지어는 한국에서 사업 안 하고요, 해외 가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국 서비스 중에 또 하나를 또 설명해 볼까요? 라인페이라고 역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라인페이는 뭐냐면 제가 영상 하나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지원. 우리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네이버 페이를 일본에서 라인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 여행 갈 때 제가 라인페이를 쓰려고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수수료도 적고 그리고 뭐 동전도 안 써도 되니까 되게 편합니다. 제가 이 보시면 장점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줄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챕터 넘어가 이제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그 큰 해외 기업 사례와 라인페이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해외, 우리나라 서비스가 해외로도 쓸 수 있는 이 서비스 두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의 어떤 정보든 국내의 정보든 어떤 심리적인 영역이, 바운더리가 나한테 해외 거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걸 뚫어보십시오. 해외에서는 특히 심지어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도 한 번은 번역기 돌려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에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디서 들어봤죠? 뽀로로 주제곡 있죠. 뽀로로 애니메이션에 보면 제일 첫 장면에 노래 나올 때 이 뭐 노는 게 제일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죠. 자, 이게 뭐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훨씬 좋죠. 근데 뭔가를 학습할 때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적어도 새로운 정보를 캐치할 때는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게 노는 게 나중에 공부가 돼 있게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해보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킥스타터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한때. 킥스타터는 뭐냐, 이게 그냥 회사가 아니고요. 이 뭐 킥스타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킥스타터 홈페이지를 구경하는 게 취미였던 적이 있었어요. 취미라는 건 제가 노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 킥스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서비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미국 회사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그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라죠. 이 개미 투자자들 돈을 약간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에는 모바일을 꼭 기반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듭니다.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에 대한 돈을, 목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이 좀 달라지고, 이 분야가 달라지는데, 돈 벌기 위한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나뉘는데, 돈을 받아서 돈으로 돌려주지 않고 다른 걸로 돌려주는 방식이 비수익형인데, 기부형은 좀 뭐 제끼고요. 후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원형이라는 것이 바로 킥스타터 같은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을 개발하는데, 그 물건 개발하는 거에 대한 개발비를 투자를 받고, 그 물건이 만들어지면 돈이 아니라 그 상품이나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또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킥스타터가 하는 그 방식인데, 제가 킥스타터의 화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제가 이 캡처한 건데, 이렇게 어떤 제가 올라져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찝으면 자, 한번 봅시다. 영상을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잠시만 좀 지켜볼게요. 음악과 함께 막 신나게 나옵니다. 그죠? 영상도 제법 잘 만들었어요.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보시면 알 겁니다. 충전 디바이스인데, 요즘에 수많은 그 좀 뭐랄까 좀 얼리 어댑터들 또는 새로운 세대들이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가 하나의 충전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 있죠. 뭐 시계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 가져온 건데, 이 킥스타터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해외에서 있는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에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영상들 중에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신기한 제품들 되게 많은데, 제가 한때 이 영상들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통해서 어떤 걸 얻었느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그거의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이나 여러가지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또는 그 분야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올라오는 물건 중에 한국의 와디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00% 다 만들어집니다만, 미국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물건들조차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참신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할 때마다 영상을 본 거예요. 우리 유튜브 보듯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학습하고 체험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이런 정보들을 내가 놀듯이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학습하고 만들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 페이스북도 그런 식으로 놀면서 정보 캐치하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로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본 강의의 요약을 좀 해볼게요. 챗GPT 같은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스스로 접속도 해보고 체험하는 것은 그런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당연한 거죠. 해외 서비스 중에는 국내 현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활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고 정보를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을 놀이처럼 경험하는 습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반드시 자연스럽게 역량을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